샬롬 삼국지 3권 14번째. 함께 의논해 나를 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비록 후성이 여포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라 하지만 워낙 여포가 눈이 뒤집혀 펄펄 뛰니 좌우가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송헌과 위속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달려와 용서를 빌었다. 모두 후성과 함께 술을 마시려 하던 자들이라 후성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끼는 장수들이 모두 달려와 용서를 빌자 여포의 노기는 약간 수그러졌다. 그러나 그대로 용서할 수는 없다는 투였다. 내 명을 알고도 어겼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나 여러 장수들의 낯을 보아 매 100대로 낮추리라. 여포가 그렇게 형을 낮추었다가 다시 여러 장수들이 간절히 빈 뒤에야 50대로 낮추어 주었다. 그리고 정말로 후성의 등에 매 50대를 때린 뒤에야 놓아주니 그 꼴을 지켜본 장수들 치고 맥빠져 하지 않는 자 없었다. 돌아가면 한 부대를 이끌 장수를 사소한 잘못으로 여럿 앞에서 말 안 듣는 마소 때리듯 하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송헌과 위속은 후성이 맞은 일이 자기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싶어 후성이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 하는 양도 살피고 위로도 할 겸해서였다. 후성이 울며 말했다. 공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요. 그 말하는 품이 깊이 한 맺힌 듯했다. 송헌이 그런 후성에게 맞장구를 쳤다. 여포는 처자만 아끼고 우리들은 집 건불만큼도 여기지 않소. 조조의 군사는 성을 둘러싸고 물은 점점 불어나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요. 위속도 한층 격하게 둘의 불평을 거들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자 셋은 한동안 거침없이 여포의 욕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문득 송헌이 목소리를 죽이며 둘에게 말했다. 여포는 어질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으니 좋은 끝을 바라보기 어렵게 됐소. 우리 차라리 그를 버리고 달아나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위속이 한술 더 떴다. 그냥 도망치는 것은 장부의 할 노릇이 아니오. 오히려 여포를 사로잡아 조공에게 바치는 게 어떻겠소. 의논이 거기까지 발전하자 드디어 듣고 있던 후송도 전부터 하고 싶던 말을 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런 말을 되찾은 데서 발단이 됐소. 결국 나는 말을 뒤쫓아 찾은 까닭에 매를 맞은 꼴이 왜다. 여포가 믿고 뽐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적토마 덕분이오. 만약 그대들 두 사람이 여포를 사로잡아 바칠 작정이라면 나는 먼저 적토마를 훔쳐타고 조공께로 도망가 그 일을 아르겠소. 그렇다면 달아날 때는 동문으로 오시오. 내가 그 문을 지키고 있으니 공을 내보내줄 수 있을 것이오. 위속이 후성의 말을 받아 그대로 그 의논을 매듭지어 버렸다. 그날 밤이 이슥해서였다. 후성은 몰래 마구간에 숨어들어 여포가 제 몸처럼 아끼는 적토마를 끌어내 타고 동문으로 달렸다. 미리 약속된 대로 그쪽을 지키고 있던 위속이 슬쩍 성문을 열어주니 후성은 나는 듯 빠져나갔다. 그 뒤를 위속이 겉으로만 요란스레 쫓는 채하다가 어물쩍 놓아주고 되돌아왔다. 당장 있을 여포의 추단에 구실을 만들어두기 위함이었다. 무사히 조조의 진채로 도망간 후성은 곧 조조에게 타고 온 적토마를 바치며 말했다. 성 안에 아직 송헌과 위속이 남아 승상을 위해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위에 백기가 꽂힌 것이 군호가 되오니 그때에는 힘써 성을 공격해 주십시오. 여포가 그토록 아끼는 적토마를 훔쳐온 후성의 말이라 조조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성 안의 민심도 흔들고 송헌과 위속에 대한 은근한
격려도 겸해 방문 수십 장을 만든 뒤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 방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대장군 조조는 밝은 조서를 받들어 특히 여포를 치러 왔다. 전자께서 보내신 대군에 항거하는 자는 성있게 드려지는 날 그 일족과 더불어 주륙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하되 위로는 장교부터 아래로는 이름 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여포를 사로잡아 오거나 혹 그 목을 베어 바치는 자는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리라. 이 방문이 말하는 바를 모두 바로 알아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튿날 새해 날이 새기 무섭게 함성으로 기세를 돋우며 하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여포는 조조의 군사들이 지르는 함성에 놀라 깨어났다. 화극을 들고 성 위에 올라 각 성문을 돌아다 보다가 위속이 지키던 동문을 통해 후성이 빠져나간 걸 듣고 위속을 꾸짖었다. 그러다가 후성이 적토마까지 훔쳐 달아난 걸 알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서 위속에게 군법을 시행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쪽 성벽에는 누가 꽂았는지 모를 백기가 벌럭이고 있었다. 그걸 본 조조는 한층 급하게 군사를 몰아 성을 들이쳤다. 일이 화급하게 되니 여포는 위속을 벌할 여유조차 없었다. 위속은 잠시 버려두고 스스로 성벽 위에 나와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는 조조의 군사들을 찍어 내리기에 바빴다. 새벽부터 시작된 조조의 공격은 한낮이 되자 조금 수그러들었다. 한숨을 돌린 여포는 물루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친 데다 한나절을 쉬지 않고 싸워오는 동안 쌓인 피로 때문이었다. 아직 여포의 의심을 받지 않아 곁에 있던 송원은 이때라 생각했다. 좌우를 물리친 후 먼저 여포의 화극을 훔쳐 감춰버렸다. 그리고 저만큼 있는 위속을 불러 밧줄을 든 채 두 사람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둘 모두 장수로 뽑힐 만큼 힘께나 쓰는 데다 잠든 채 기습을 당한 터라 여포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밧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그제야 놀란 여포는 거푸 좌우를 불렀으나 송헌과 위속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여포의 부름소리에 놀라 달려온 군사들을 험한 기세로 두들겨 쫓아버린 그들은 미리 준비한 백기를 크게 휘둘렀다. 그걸 본 조조의 군사들이 다시 일제히 성 아래로 몰려들었다. 이미 여포를 사로잡았소. 어서 성으로 드시오. 위속이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기에 섞인 하우연이 못 믿어온 듯한 얼굴로 머뭇거리자 여포의 방천 화극을 성 아래로 던져보내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장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무기까지 빼앗긴 걸 알고는 조조의 군사들도 드디어 여포가 사로잡힌 걸 의심하지 않고 활짝 열린 성문으로 덩어리져 몰려들었다. 그때 고순과 장효는 서문 쪽에 있었으나 물 때문에 밖으로 달아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조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진궁은 다행히 남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조조의 그물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쪽을 지키던 서황에게 사로잡혀 조조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성을 손에 넣은 조조는 즉시 명을 내려 성 안에 든 물이 빠지도록 사수와 기수의 물주기를 돌리게 하는 한편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그런 다음 백문루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사로잡힌 천여 명을 차례로 끌어오게 했다. 그 곁에는 관우와 장비의 시립을 받은 유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첫 번째로 끌려 나온 것은 여포였다. 그리고 건장한 여포였으나 밧줄로 이리저리 얽혀 놓으니 둥근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욱 볼성 사나운 것은 벌써 애원의 기색이 도는 그의 표정이었다. 밧줄이 너무 재어 있소. 제발 좀 헐겁게 해주시오.
여포의 그 같은 애원에 조조가 차갑게 대답했다. 범은 옳는데 어찌 꽉 죄게 옳지 않겠느냐. 범을 옥는데 어찌 꽉 죄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포는 다시 한번 애원하려다가 문득 조조 곁에 서 있는 후성과 송원, 위속 셋을 보았다. 아무리 사로잡힌 몸이라 하나 한때 그들의 주인이었음을 생각하고 위엄을 지키려 애쓰며 물었다. 내 일찍이 그대들을 대함에 박하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했는가. 그러자 송원이 꾸짖듯 대답했다. 처첩의 말만 듣고 장수들의 계책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에게 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송원의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지 여포는 더 대꾸를 못했다. 조조는 그런 여포를 잠시 밀어두고 뒤이어 끌려온 고순에게 물었다. 너는 달리 할 말이 없느냐? 조조는 그 물음을 통해 고순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솔직한 항복이든 대담한 저항이든 한 가지로 살아날 길이 될 수 있었으나 딱하게도 고수는 우직한 무장에 지나지 않았다. 끝내 입을 다물어 답하지 않으니 성난 조조는 그를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그 다음에는 서왕에게 끌려온 진궁이었다. 공대는 그간 별일 없으시었소. 조조가 빈정거리듯 진궁에게 물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로 진궁이 대답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버렸거늘 그 무슨 입에 발린 문안이냐.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하오만 그러면 그대는 왜 여포를 섬겼소. 여포가 나보다 더 마음이 바르다고 믿는 것이요. 여포는 비록 깨가 없으나 너처럼 거짓과 속임수와 간교함과 흉험함을 지니지는 않았다. 진궁이 다시 꼿꼿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조조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묻기를 계속했다. 공은 스스로 지모가 깊은 사람이라 일컬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소. 그 말에 진궁이 원망스러운 눈길로 여포를 돌아본 뒤 대답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만 따랐다면 틀림없이 오늘처럼 네게 사로잡히는 욕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조조는 구차하게 목숨을 빌겠다는 뜻이 진궁에게는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상한 애착으로 물었다. 이제 오늘의 일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오늘 내게는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역시 조조가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에게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조조는 다시 한번 진궁의 아픈 곳을 건드려 보았다. 공은 그렇다 치고 공의 노모와 처자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태어나던 진궁의 얼굴에도 한가닥 수심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궁은 여전히 꼿꼿하게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효로서 전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남의 어버이를 죽이지 않고 인으로 전하를 바로 하려는 이는 남의 저자를 죽여 제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 했소. 노모와 저자의 목숨은 다만 명공하게 달렸소이다. 나는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어서 죽여주기를 바랄 뿐 달리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소. 앞서와 달라진 게 있다면 비로소 조조에게 존대를 쓰는 일이었다. 조조는 그것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의 노모와 저자를 위한 간절한 부탁으로 받아들였다. 죽음 앞에서조차 품위와 계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진궁에게 조조는 또 한 번 망설임에 빠져들었다.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궁은 제 할 말을 이미 다 했다는 듯 그대로 일어나 문루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좌우가 붙들었으나 끝내 듣지 않고 스스로 죽을 곳으로 찾아갈 뿐이었다. 차라리 그를 죽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이라 여긴 조조는 몸을 일으켜 울면서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목이 떨어졌단 말을 듣자 부리는 자에게 엄숙하게 일렀다. 지금 당장 진궁의 노모와 저자를 허도로 돌려보내고 잘 돌봐주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이 일에 태만한 자는 목 위에 머리를 남겨두지 않으리라. 실로 그 순간만은 간웅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미의 극지였다. 욕된 삶을 바라지 않고 깨끗이 죽어간 진궁에 비해 여포는 아무래도 그 주인된 자로서는 모자람이 많았다. 조조가 몸을 일으켜 눈물로 진궁을 문루 아래의 현장으로 보낼 때였다. 여포가 그 틈을 타 문루 위에 있는 유비에게 저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공은 상좌에 앉은 손님이 되고 나는 계단 아래 무릎 꿇는 죄수가 되었구려. 어찌하여 한마디 너그러운 말씀조차 내려주지 않으시오. 그 말에 현덕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갯짓을 제청을 받아들인 걸로 여겼던지 조조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앉기 무섭게 큰 소리로 말했다. 명공께서 항시 걱정거리로 여기던 게 바로 이 여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는 항복을 했으니 명공께서 대장이 되시고 제가 곁에서 돕는다면 천하를 평정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살려 명공의 한 팔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한때 일방에 온거했던 홍걸치고는 너무도 비루한 애걸이었다. 사람은 미워도 그 용맹을 아까웠던지 조조가 유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여포가 은근히 믿는 눈길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유비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공께서는 정공양의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한결같이 자신이 배반하여 죽인 옛 주인을 유비가 들먹이는 걸 보고 여포는 놀랍고도 분했다. 더구나 자기는 소패에서 사로잡은 그의 저자까지 살려주지 않았던가. 그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 여포는 대뜸 유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네 놈이야말로 가장 신의가 없는 놈이다. 처음에는 공소찬을 버리고 내게 왔다가 이제는 나까지 배반하려 드느냐. 그때 조조가 차갑게 명을 내렸다. 여포를 끌어내라. 그래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였으니 그 시신은 온전하도록 하겠다. 목을 베어 죽이도록 하라. 조조의 명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여포를 누각 아래로 끌어내렸다. 여포는 끌려가면서도 유비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귀 큰 놈아, 지난날 원문에서 화극의 가지를 쏘아 맞춰 너를 구해주던 때를 잊었느냐? 그때 누군가가 그런 여포를 소리쳐 꾸짖었다. 여포 이 하찮은 작자야. 죽으면 죽었지 무엇이 두려워 그 발광이냐. 사람들이 보니 마침 도부수들에게 끌려오던 장효였다. 조조도 다시 한번 재촉했다. 어서 여포를 매달아 죽이고 그 머리를 내걸도록 하라. 그런 다음 장효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로구나. 복양성에서 일찍이 만난 적이 있거늘 어찌 있겠느냐. 장효가 조금도 꺼리낌 없이 대답했다. 지난날 진궁의 개교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일이 생각나며 조조도 장효를 알아보았다. 그랬군. 이제 그대를 기억하겠다. 그 말에 장효가 다시 한심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시 한번 애석할 뿐이다. 무엇이 애석한가? 그날 불길이 더 거세지 못해 너 같은 역적을 태워 죽이지 못한 게 애석하다는 말이다. 장효가 조조의 물음에 그렇게 답하자 조조의 안색이 휙 변했다. 싸움에 져서 사로잡혀온 주제에 니놈이 감히 나를 욕부려 드느냐. 그리고 칼을 뽑아 제 손으로 죽일 듯 다가갔다. 장효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길게 목을 들여 기다렸다. 그때 현덕이 나서서 조조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니 부디 살려서 쓰도록 하십시오. 좀처럼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는 관우도 조조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 이 관아무개도 문원의 중의에 남아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목숨을 보정케 해주십시오. 그러자 조조가 돌연 칼을 내던지며 껄껄 웃었다.
나 또한 문헌의 중의를 알고 있소. 한번 장난쳐 본 것이 뿐이요. 그러고는 친히 그 밧줄을 끌어준 뒤 입은 옷을 벗어 입혀주고 윗자루로 끌어올렸다. 뒷사람이 그날 백문루 아래서 죽은 그들 주종을 위해 각기 시를 지었다. 특히 여포를 위한 시를 옮겨본다. 누른물 거세게 합의성을 적시오. 그의 여포 사로잡히던 때 천리를 탔던 적토마 소용없고 방천 화극 한자로 간수도 허술했네. 묶인 호랑이 살려 하니 참으로 나약해 배고 매 배불리 기르지 말란 옛말 틀림없네. 계집에 빠져 친궁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귀 큰 아이 은혜 모름만 꾸짖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유비가 그를 구해주지 않은 점이다. 여포와 유비 사이를 냉정히 살피면 그들은 의에 있어서도 불의에 있어서도 주고받음이 비슷했다. 여포가 유비의 은덕을 배신하고 서주를 빼앗은 것에 못지않게 유비도 때로는 거의 파격적인 여포의 호의를 저버리고 그를 파멸시키는 데 가담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지막 서주성에서는 여포가 호의로 살려준 미축과 유비의 사람들이 진규와 합세하여 여포의 발밑에 함정을 봤다.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인의 사람으로 불리는 유비에게는 조조에게 여포를 죽이도록 충동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들이 오히려 유비를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포의 반복 무쌍함과 표리부동 때문이리라. 하지만 어떤 때는 음험하다고 느껴질 만큼 깊은 유비의 심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그것이 천하 사람과 함께하는 공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쩌면 유비가 두려웠던 것은 여포의 사람됨이 아니라 조조의 사람됨일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여포가 살아나 조조를 배신하고 자립함으로써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끝내 조조의 치밀한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용맹으로 조조의 무서운 어금니나 발톱 노릇을 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유비가 조조의 사람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허도로 돌아간 뒤에 행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아직은 한해 전하, 아직은 한해 전하. 어쨌든 여포와 진궁을 죽인 조조는 곧 여포의 남은 세력을 수습하는 일에 들어갔다. 죽음 대신 조조의 후대를 받자 감격하여 항복한 장효에게 중랑장 벼슬과 함께 관내후를 내린 뒤 먼저 여포의 옛 장수 장패에게 항복을 권하도록 했다. 장패는 여포가 이미 죽고 장효도 항복했다는 말을 듣자 이끌고 있던 군마와 함께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그에게도 후한상을 내린 뒤 다시 태산의 도적대로 여포를 돕던 손관의 무리를 끌어들이게 했다. 장패의 권유를 받자 손관, 오돈, 율례 등도 차례로 무리와 함께 조조에게 항복해 왔으나 오직 장이만이 귀순하지 않았다. 조조는 장패를 낭야의 상으로 삼고 손관의 무리도 각기 벼슬을 내린 뒤 청주와 서주의 바닷가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여포의 아내와 딸을 허두로 실어 보낸 다음 크게 잔치를 벌여 삼군을 벌인 뒤 쥔체를 뽑아 군사를 돌렸다. 조조의 군사가 허두로 돌아갈 무렵 그곳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향을 사르며 조조에게 간청했다. 유사군께 다시 서주를 맡기시오. 저희들을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그 같은 백성들의 간청에 조조는 마음속으로 놀라움과 시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포의 무능 때문에 덕을 본 탓이라고는 해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서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은 유비의 이상한 힘에 대한 놀라움과 시기였다. 역시 무서운 인물이다. 반드시 허두로 데려가 내 연못에 가둬둬야겠다. 조조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드럽기 그지없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너희 정성이 갸륵하나 유사군께서는 이번 여포 토벌에 공이 매우 크신 분이다. 먼저 전자께 배웠고 벼슬을 받은 뒤에 돌아와도 늦지 않으리라. 그러자 백성들도 그 말을 옳게 여겨 다만 조조에게 감사하고 물러났다. 조조는 거기 장군 차주를 불러 서주를 다스리게 하고 회군을 재촉했다.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그 싸움에 나간 사람들에게 각기 공에 따라 벼슬과 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 중에도 유비는 특히 자신의 상부 가까운 곳에 집을 정해주고 전자께 그 군공이 금을 상주하였다. 조조의 상주를 받은 헌제는 다음날 조회를 열고 현덕을 불렀다. 현덕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정각 아래 엎드려 전자를 배우니 전자는 무슨 정에 끌렸던지 그를 전상으로 불러 올리고 물었다. 그대의 고향과 윗대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유비의 성을 보고 종친으로 여겨 물은 것이었다. 유비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신은 탁군이 고향인 바 중산 정왕의 후예로 효경 황제, 각하의 현손이 웅의 손자요 홍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자 전자는 좌우를 둘러보며 명했다. 종족의 세보를 가져와 찾아보도록 하라. 이에 종정 벼슬을 하는 이가 종실의 세보를 가져와 유비의 혈통을 밝혀나갔다. 효경 황제께서는 14분 왕자를 보셨는데 그중 7째 분이 증상 정왕이신 유승입니다. 승은 육성 정우 정을 낳고 정은 폐우 앙을 낳았으며 앙은 장우 녹을 낳고 녹은 기수후와 연을 낳았습니다. 다시 연은 음양후 영을 낳고 영은 안국후 건을 낳았으며 건을 광릉후 예를 낳고 예는 교수후 헌을 헌은 조읍후 서를 서는 기양후에 기양후 을을 을은 원택후 필은 영천후 달을 달은 풍령후 불일을 불일은 제천후 해를 낳았습니다. 이 해가 낳은 게 바로 동군 법령을 지낸 유홍이며 융은 또 홍을 낳았던 바 홍은 벼슬이 없었습니다. 현덕은 그 홍의 아들입니다. 현재가 세부로 가만히 헤아려 보니 유비가 자신에게 아제비 뻘이었다.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편전으로 불러들인 뒤 숙질간이 보는 예를 펼치게 했다. 촌수는 수십 촌이 되고 전한과 후한의 혈통이 바로 이어진 것도 아니어서 남과 다름없는 사이였으나 헌제가 유비를 반기대는 까닭이 있었다. 조조가 대권을 농단하여 나라일이 하나도 짐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촌수는 멀다 하나 이제 이런 영웅의 기삭이 있는 아제비를 얻었으니 뒷날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헌제의 마음속에는 그 같은 바람이 있었다. 그리하여 단순히 종실로 반길 뿐 아니라 좌장군의 의성정으로 봉한 뒤 잔치까지 벌여 유비를 은근하게 대접했다. 뒷날까지 유비를 따라다닌 호칭 가운데 황제의 아제비 곧 황숙이란 호칭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하지만 조조 쪽이라 해서 그 같은 황제의 내심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조조가 조정에서 돌아오자 순욱을 비롯한 모사들이 그를 맞으며 입을 모아 말했다. 전자께서 유비를 아제비로 대접하는 것은 결코 명공께 이롭지 못합니다. 이미 유비는 황숙으로 인정되었고 나는 전자의 조서를 받들어야 하는 몸인데 어찌 그걸 못하게 하겠소. 더구나 나는 유비를 허도에 잡아두려는 것이니 그만한 대우는 받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이름이야 전자와 가깝든 말든 실제로 대권은 내 손안에 있으니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소. 조조는 가볍게 모사들의 말을 받은 뒤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할 것은 태위 양표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 일이 그토록 급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모사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조조가 엄한 얼굴로 대답했다.
대위 양표는 원술과 친척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술과 내통하여 해를 끼친 일이 적지 않았소. 오래 두면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이요. 그렇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난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한층 차갑게 대답했다. 그거야 사람을 시켜 양표가 원수가 내통하고 있다는 말을 버뜨리게 하면 되지 않겠소. 원술은 이미 조노를 참칭한 역적이니 그와 내통한 죄로도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그 하는 말로 보아 조조는 아직도 유비를 원수나 원술만큼 위험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이미 손안에 들어온 유비보다는 자칫하면 원술 형제와 손을 잡아 내응하게 될 양표를 먼저 제거하려 했다. 조조의 암시를 받은 축구는 다음 날로 곧 사람을 시켜 양표를 무고하게 했다. 양표가 원술과 몰래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스스로 시킨 일이나 다름없건만 조조는 그 모고를 구실로 양표를 잡아 가두게 하고 만총으로 하여금 신문케 했다. 이때 북계태수 공룡은 허도에 있었다. 조조와도 가까이 지내던 그는 양표가 갇혔다는 말을 듣자 조조를 찾아와 말했다. 양공은 몇 대나 깨끗한 덕으로 조정에서 일해온 집안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원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려는 게 아니외다. 조정의 뜻이요. 조조가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다. 그러나 공룡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승상께서 하시려는 일은 옛날 주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왕으로 하여금 소공을 죽이게 해놓고 주공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잡아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조조는 금용의 밝은 헤아림이 얄미웠지만 그렇게까지 나오자 어쩔 수가 없었다. 양표의 벼슬을 떼어 고향으로 내쫓는 것으로 이를 매듭지었다. 의랑으로 있던 조원이란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분개했다. 조조가 나란 일을 마음대로 하여 전자의 뜻도 받들지 않고 대신을 내쫓은 일을 탄핵했다. 양표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보낸 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데 그 일로 자기를 탄핵하는 자까지 있다는 말을 듣자 조조는 몹시 노했다. 곧 조원을 잡아들여 죽였다. 의랑은 원래가 정치에 득실을 따지는 벼슬아치이다. 그런 조원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걸 보자 조정의 백관들 치고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짐작건대 조조는 여포를 잡아 죽임으로써 전하의 향방에 대해 어떤 자신을 얻었는 듯하다. 그리고 조정을 한층 더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 한 시험으로 조원을 죽였던 것 같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맞대놓고 조조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조조는 심중으로 더욱 자신의 전하가 도래할 것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조조의 그런 내심을 읽은 모사 정욱이 조조에게 은근하게 권했다. 지금 명공의 위명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틈을 타 왕패의 큰일을 꾀해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조도 별로 숨김없이 속마음을 드러냈다. 아직은 조정이 한나라의 발다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소.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요. 하지만 그들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 전작께 정해 사냥을 나가 적당한 때에 백관들을 격동시켜 보겠소. 그러고는 정말로 큰 사냥을 준비케 했다. 좋은 말에다 이름난 매며 날래고 사나운 개에다 활과 화살까지 특별히 마련케 한 뒤 군사를 성 밖에 모아두고 들어가 헌제에게 아뢰었다. 폐하, 신이 사냥 갈 준비를 했으니 오늘 하루는 정사를 잊고 전야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의 뜻은 고맙지만 전야를 달리며 짐승을 쫓는 일이 제왕된 자의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아 두렵소. 갑작스런 정이라 전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조조가 좋은 말로 구실을 댔다. 옛부터 제왕은 수, 묘, 선,
수는 봄에 하는 사냥, 묘는 여름에 하는 사냥, 서는 가을에 하는 사냥, 수는 겨울에 하는 사냥이라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교회로 나가 무의를 전하에 덜쳤던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니 마땅히 전야에 나가 사냥을 하심으로써 폐하에 무의를 떨쳐 보이실 때입니다. 조조가 그렇게 간곡히 나오니 전자로서는 마다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사냥을 따라 나서니 말을 소유마요, 활은 보석을 나로 새긴 보궁에, 화살은 금으로 된 촉을 가진 금비전이었다. 조조도 한껏 위엄을 부려 맑음 누른 비전마에 10만의 무리를 딸린 채 전자와 더불어 허전으로 나가는데 군사가 둘러싸 몰이를 하는 넓이만도 200리에 이를 지경이었다. 유비와 관장 두 아우도 그 사냥에 따라 나섰다. 각기 활과 화살을 안장에 매달고 무기를 든 데다 가슴을 싼 갑옷까지 안으로 받쳐 입은 채였다. 조조는 무엄하게도 전자와 말머리를 나란히 하다시피 앞서 나갔다. 마땅히 말 한 필 거리는 뒤떨어져 따라야 할 것임에도 조조가 짐짓 말을 달려 겨우 전자와는 말 대가리 하나 차이밖에 두지 않은 탓이었다. 그런 조조의 등 뒤에는 곧 신복, 장교들이 따르고 백관들은 다만 멀찌감치 전자를 시중들 뿐 감히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다. 마침내 허전에 이르러 사냥이 시작되는데 어떤 길가에서 전자는 말에서 내려 시립하고선 유비와 마주쳤다. 전자가 반가운 마음으로 정했다. 짐은 오늘 황숙에게 사냥하는 솜씨를 보여주고 싶소. 어서 말에 오르시오. 그 바람에 유비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두 아우도 전자의 일행에 끼어 사냥을 하게 되었다. 마침 얼마 가지 않아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조금 전에 헌제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유비는 곧바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보기 좋게 토끼를 꿰뚫어 놓았다. 훌륭한 솜씨요. 헌제는 한층 유비가 믿어온 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를 달려 다시 조그만 언덕 하나를 도는데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에서 한 마리의 큰 사슴이 뛰어나왔다. 헌제가 연달아 3번이나 화살을 날렸으나 맞지 않았다. 승상께서 한번 쏴보시오. 헌제는 약간 무안한 얼굴로 조조를 돌아보며 들고 있는 자신의 보궁과 금 비전을 내밀었다. 조조는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전자가 내미는 활과 화살을 받았다. 끝.